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으로 세상을 읽는 김태훈의 우파만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쓴 책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의 후반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30% 고지를 넘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엊그제 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상식과 정의를 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이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유 박사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검찰 개혁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징계를 밀어붙이기까지 1년 내내 무리한 언행을 하면서 법치의 책임자가 법치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숱한 편법과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진행됐다.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예정된 징계 시나리오에 따라 정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게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할 일은 아니었다.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법치의 책임자가 법치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숱한 편법과 위법 논란이란 말도 눈에 띄고요. 예정된 징계 시나리오에 따라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책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칼날을 들이댄 검찰총장에 대한 응징이었다. 다시 말해 상식도 정의도 내팽개친 엉터리 검찰개혁, 무늬만 검찰개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씌운 누명 중 하나가 윤 총장의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는 선출된 권력을 향한 쿠데타라는 주장입니다. 아니, 선출된 권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과 정권 주변 사람들 정말 낯에 철판 깔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알려드린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소송,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다. 지금 검찰, 법원이 한몸이 되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 중 하나가 삼권 분립입니다. 중학생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행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선출된 권력 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프레임은 선출된 권력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또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해야 할 법의 논리를 부정하고 정치 논리로 모든 사안을 해석하려 든다. 선출된 권력이라 해도 국민에게서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일 뿐인데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 삼권 분립이 입헌 정부의 보편적 특징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출된 권력을 견제해서는 안 된다는 진영 내 지지자들의 주장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자 유창선 박사는 정권이 바뀐 뒤에 어쩌려고 이러느냐고 이 정권을 질타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그 후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일 야당의 정권이 넘어가 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사사건건 좌지우지했을 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설마하니 그때 가서 다시 검찰 독립을 외칠 것인가? 박근혜 정부를 적폐라며 청산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해버린 광경이 기가 막힌다. 모든 정권은 영원할 수 없는 시한부이건을 훗날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가 뭐겠습니까? 너와 내가 함께 따를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정권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면 다음 선거에 졌을 때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장악한 검찰의 칼이 남의 손에 들어갈 텐데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영구히 집권할 것처럼 검찰을 망가뜨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 주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여권의 추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저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이 정권 사람들의 위선입니다. 놀라웠던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니 양성평등이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까지 2차 가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그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오직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될 것만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피해 여성의 존재를 말하려는 입들을 막아버리려 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 현실의 이면에는 고질적인 정파성과 진영 논리가 숨어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 애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자, 한마디로 그들에게 자기들 권력, 자기들 이권, 자기들 먹거리가 피해 여성의 인권보다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청년인 2030 세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2030 세대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조국 사태 이후 거듭되어 온 각종 불공정 시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기성세대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지지 성향이 고착되어 있는데 어째서 젊은이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에서 비판으로 입장을 바꾼 걸까요? 20대는 기성세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평판과 업적이 아니라 오늘의 그가 저지른 잘못이다. 이들은 이 사건을 젊은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불공정 행위였고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에 의한 성추행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과거 민주화 운동했다고 오늘의 과거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깊이 공감하며 읽은 대목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조국 사태, 정의연 논란, 인국공 사태 등에서 대두된 불공정 시비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내 집 마련의 꿈을 사라지게 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쌓여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보수 야당 좋은 일 시킬 수는 없지 않냐며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자는 민주화 세대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들의 눈에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보다 반드시 착한 권력이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대는 착하다는 증거를 과거 역사 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오늘의 모습에서 찾기에 그러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희망이라고 믿습니다.